먼저 포럼을 위한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양현봉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귀한 시간을 내서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세종시 최민호 시장님과 시의회 김재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산학연협회 양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포럼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포럼의 주제로 선정한 지산학연 협력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선정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카이스트 본관 건물입니다. 1971년에 개교를 해서 지금 55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대학입니다. 1991년에 카이스트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대학입니다. 현재 35주년이 됐습니다. 이 두 대학을 보면서 두 대학을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카이스트는 대학생이 현재 12,000명입니다. 난양대학은 대학생이 34,600명입니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라는 기관에서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데 카이스트가 8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양대학이 32위를 했습니다.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는 카이스트가 17위고 난양대학이 5위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제가 한번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난양대학은 영국의 롤스로이스, 독일의 BMW, 스위스의 노바디스,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 평가 기관들, 저기에서 평가하는 포춘지에서 평가하는 500대 기업 중에서 400대 기업이 지금 난양대학에 관계를 맺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0개 기업이 난양대학에 실제 들어가 가지고 난양대학 교수님들과 같이 산학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 이과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난양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큰 35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카이스트를 벤치마킹한 대학이 카이스트를 앞서갔던 것은 바로 산학협력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롤스로이스나 노바디스에 바로 취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학 실정을 보면은 좀 어떤지 한번 다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포럼에서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정부, 세종시, 대학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럼의 주제를 지산학연 협력으로 설정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그래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산학연협회의 양정호 본부장을 모셨고, 포럼의 좌장뿐만이 아니라 토론자분 또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를 올리면서 전 세계가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경제가 다시 활로를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토론장이 됐으면 합니다. 여튼 아침 일찍부터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에 와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개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세종시장 최민호입니다. 오늘 뭐 다 바쁘실 텐데 우리 제3회 세종미래경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포럼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주제 발표를 맡아주시는 한국산학연협회 양정모 본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좌장을 맡아주시게 되는 서만철 총장님과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우리 앞에는 6월 3일 날 대통령을 선거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정치적인 시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지산학연 그 미래경제포럼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삼각파도에 휩쓸려 있을 정도다라고까지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각파도는 첫째, 저출생 문제, 그리고 초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출생 문제와 그리고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차기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최대의 국정 과제로 삼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의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확고한 몇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그 수도권에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그게 일자리와 학교,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고 명문학교가 수도권에 있는 이상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좋은 교육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이 싫어서 오는 게 아니고 지방의 토지나 교통 문제, 예전 같으면 SOC가 부족했다고 하지만 이제 무슨 SOC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지 않는 이유는 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확연히 보여지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역시 일자리라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그렇게 주장을 할까 합니다만 서울대 옮겨야 된다,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보이고 그리고 느닷없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논의가 13년 때 표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거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의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시기의 문제다. 수도 옮겨야 됩니다. 지금 다 기반이 마련돼 있고 계획이 서 있고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데 뭘 그렇게 미루고 연기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수도권의 표심이 그렇게 두려워서 국가의 발전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때문에, 수도권의 집중화, 비대화 때문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수도권 눈치를 보느라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렇게 지연돼도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장으로서만 갖는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국가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다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도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지금 0.7에서 겨우 0.9, 이를 넘길까 말 것인가를 갖고 고민하는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고령화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대한민국이
세계 국력 6위의 나라답게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로서의 글로벌한 오픈마인드 가지고 외국의 인력도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착실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걸맞는 교육을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저출생 문제, 초고령화 문제를 젊은 부부들한테 육아수당 주겠다 또는 육아에 대한 메리트 주겠다라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세종시에 또 우리 국가를 생각하는 세종시의 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음 국정에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삼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매크로한 그런 아젠다이지만 지방에서도 이 문제는 똑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노력이 오늘 지산학연 미래경제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키우지 않고 지방에서 인재를 어떻게 그 기업체에 양성할 것이며 지방에서 오픈마인드를 갖지 않고 어떻게 우수한 외국인이나 해외 자원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로서의 그 기반과 그리고 행정수도로서의 의지를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수도권 밀집 문제를 얘기하면 세종시의 발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지방적 차원에서 오늘은 포럼이 열려지지만 이것이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미래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이것이 세종시에 국한된 문제로서 끝내지 마시고 이 좋은 아이디어가 앞으로 향후 국가적 아젠다로 승화시켜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대선 우리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오늘이 논의된 사항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이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그리고 우리 지역적 발전의 문제로 삼아서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좋은 시기에 좋은 주제로 포럼을 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산학연 협력 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산학연협회 양정모 본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학연협회 양정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주제는 지산학연 협력 실태화 활성화 방안인데요. 세종시를 중심으로 물론 세종시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우르고 결론을 세종시 쪽으로 내는 쪽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쭉 지산학연 협력 일단 우리가 개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산학연 협력이었거든요. 그럼 과연 지산학연 협력 이것은 산학연 협력과 어떻게 다른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선진 사례도 보고 마지막에 우리 지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 그리고 대학 차원 그리고 세종시 차원 이렇게 나눠서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산학연 협력 개념입니다. 산학연 협력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산학연 협력이라는 것은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전략을 산학연 협력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지산학연 협력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지역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거죠. 지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산학연 협력입니다. 그럼 기존 산학연 협력은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있었잖아요. 지역은 없었죠. 이제 지역이 추가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활동이 그냥 산학연 협력이냐 아니면 지산학연 협력이냐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지자체, 또 지역 기업, 지역 대학, 지역 연구기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어떤 활동을 추구하고 있느냐, 협력 활동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예라고 대답하면 지산학연 협력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럼 그 협력 활동의 결과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지산학연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전체 산업 발전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역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산학연 협력의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지산학연 협력입니다. 일단 지산학연 협력은요. 일단 다양한 협력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윈윈하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뭐죠? 가만히 둬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가만히 둬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가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통해서 이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 제시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지산학연 협력은 어차피 협력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모든 주체들은 서로 달라요. 예, 목적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매출 고용, 매출 수출 고용입니다. 매출 수출 고용이에요. 이게 목적이죠. 근데 대학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인재 양성이 목적이겠죠. 그리고 취업. 네, 그리고 연구기관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또 목적이 될 거예요. 상호 목적이 다릅니다. 지자체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할 거예요. 윈윈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쪽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협력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주체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윈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산학연 협력을 수행하면서 늘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항상 개념을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주체들이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 넣고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산학연 협력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기존 산학연 협력으로 그렇다면 충분했을까요? 산학연 협력이 충분했다면 왜 지산학연 협력이 나왔을까요? 예, 산학연 협력도요, 굉장히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과거 산학연 협력들의 뭐 지역 균형 발전 평가라든가 예, 지역 사업 평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고령화, 인구 감소, 뭐 경기 위축, 특히 지역 소멸 위기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산학연 협력을 추진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 산학연 협력이라는 검증된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이 검증된 메커니즘이죠. 굉장히 성과가 좋으니까 검증된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지산학연 협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역 인재 유출이라든가 또 자생적 협력 생태 구축이 어렵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산학연 협력은 과연 지역 성장을 효과적으로 선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지역 균형 발전 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에는 되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기존 산학연 협력 사업들 내지는 산학연 협력 활동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럼 지역 성장까지 이어졌는가? 사실은 뭐 답은 알고 계시겠죠. 지역 성장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아까 앞단에서 보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 원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선도하였는가? 예,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립니다. 예, 효과적으로 선도를 한 것 같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산학연 협력 발전 과정과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논하면 이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과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은요,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인재 양성이 우선이었어요. 무조건 인력만 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인력 양성 위주로 갔습니다. 근데 70년대에 들어서 이제는 출연연, 80년대 들어서는 이제는 대형 프로젝트들 기반으로 해서 공동 연구개발, 위탁 연구개발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연구개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점 내지는 이런 걸 이제 인프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인프라가 부족해서 열심히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 연구도 해봤고 인프라도 구축이 됐어요. 예, 인프라도 구축이 됐어요. 2000년대 들어서서는 드디어 이제 활발하게 협력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활발하게 협력 활동을 진행하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요, 이제는 협력 활동뿐만이 아니라 뭔가 일체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도달을 했어요. 성과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일체화를 하자. 일체화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이죠. 도대체 뭘 일체화를 하는 것이냐, 뭐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일체화하는 것이냐, 기업을 일체화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체화는 시장과 지식을 일체화하자. 그러니까 지식이 그대로 시장으로 전달돼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자 해서 이걸 이제 일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학연 일체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뭐 함께 호흡하기, 눈높이 맞추기, 그리고 지식과 시장을 함께하기, 뭐 이런 이제 전략들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예,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이후에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지역 문제 또 기존 산학연 협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산학연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됐죠. 2020년대부터 지산학연 협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산학연 협력, 우리 지산학연 협력도 마찬가지지만 산학연 협력의 유형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역사를 보면요, 인력 양성에서 협력 연구, 위탁 연구, 그리고 인프라 조성,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학연 협력의 유형은요, 모든 비즈니스 전 단계를 포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킹 및 기술 연계부터 저 끝에 나와 있는 서비스 및 디자인 지원까지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예쁘게 그려놨죠. 밸류체인, 기업의 전주기적 활동, 전주기적 활동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산학연 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기획할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이럴 때도 이 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산학연 협력을 접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산학연 협력을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이 그만큼 좀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밸류 체인에 따라서 쭉 한번 나누어 본 것이고요. 실제로 신제품이나 또는 신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전주기도 있습니다. 그런 전주기에 따라서도 뭐 시제품 제작, 그리고 표준화 및 인증, 판로 개척, 모든 분야까지도 전부 산학연 협력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죠. 산학연 협력은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한다.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주기 지원 체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력자를 붙인다면 전주기 협력 체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산학연 협력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라고 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이제 현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산학연 협력 정책의 실태입니다. 중앙정부 굉장히 많지만 몇 개만 추려봤어요. 교육부, 노동부 뭐 몇 개, 6개 부처만 추려봤는데요. 정확하게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는요, 산학연 협력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느냐, 이제 점점 기존의 산학연 협력 체계를 벗어나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있더라.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대학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이제는 기업에도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쪽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요, 정책의 지역과 산업계 인력들을 활용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직접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했죠.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인프라 중심으로 지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산학연을 통합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대학에 놓고 대학을 기업 산업단지에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 통합 위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갔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협력 인프라를 가동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뭐 이렇게 6개 부처네요. 6개 부처에 산학연 협력 대표적인 예산들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대표적인 사업들의 예산만 참고로 몇 개를 넣어봤습니다. 딱 봐도 아직까지는 사실 이 예산 규모만 이렇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인력 양성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두 부처에 대한 사업만 잠깐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업은요, 원래 지역혁신 따로, 산학협력 따로, 전문 직업교육 따로, 평생교육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별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해요. 이름이 이제 지역혁신 사업은 RIS, 산학연협력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 지원 사업은 링크, 그리고 전문 직업교육은 하이브, 평생교육은 뭐 라이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절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지산학연 협력을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다 통합을 합니다. 통합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라이즈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2조 원 규모의 라이즈,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지역 발전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즈 사업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춰야 되니까 글로컬 상공 지원 사업까지 이건 사실 라이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까지 이제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전국에 30개, 왜 상공이겠어요? 30개 대학을 이제 선정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0개 대학 선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세종에는 이 대학이 없습니다. 아쉬운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세종의 경쟁력을 키우면 대학 경쟁력을 키워서 이런 사업들을 수주해서 세종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세종에서 뭔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기부 사업입니다.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 사업이에요. 지역 주력 산업 지원 사업, 지역 주력 산업 지원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두 가지 분야의 기술들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주축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지정하도록 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축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역 주력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사실 기업 단독으로 들어가도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지산학연 협력이니까 지역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컨소시엄, 대학과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축 산업을 나눠서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중기부 사업에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그리고 기능성 바이오 소재가 주축 산업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AI 보안이 미래 신산업 분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이 분야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건 산학연 협력도 아니고 약간 지역과는 연계된 것 같은데 지산학연 협력과는 거리가 뭐래요? 왜요?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지자체, 대학, 지역대학, 지역기업,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했는가? 두 번째,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은 거예요. 패키지로 묶어서 블록 펀딩이라고 하죠. 딱 블록, 이 사업이 100억짜리 사업이면 50억은 이쪽에 이쪽에만 지원할 거야 라고 딱 이제 블록 펀딩을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지산학연 협력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이 지산학연 협력 플러스 50 플러스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산학연 협력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샌드박스형 지원이라고 하죠. 기존 예산을 샌드박스 안에 넣는 거예요. 칸막이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럼 세종시에서는 지산학연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거 뭐 제가 작성했지만 어떤 걸 참고로 했냐면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어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세종시의 기본 계획은 너무나도 훌륭해요.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고려대학교나 또는 세종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하겠다, 지원하겠다. 수요 매칭부터 애로 해결, 그리고 과제 발굴, 협력 연구, 상용화 협력까지 모든 분야, 이렇게 보면 이게 전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가동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세종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니까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세종시 소재 대학들은 과연 정부 부처의 지학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 수주하고 어느 정도 재정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이걸 이제 한번 보면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홍익대학교 제2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등이 지금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고용노동부까지 수주한 금액의 합계는 약 533억 원입니다. 비율은 이쪽 교육부 사업이 뭐 당연히 예산이 크니까 교육부 사업이 예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것만 봐서는 그럼 우리 세종에 있는 대학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데요.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좀 개선해야 되나? 라는 수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라이즈 사업은 어떨까요? 2024년, 5년에는 다릅니다. 2025년 예산 다른데요. 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세종시에 현재 배정된 2024년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2%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좀 적은 규모예요. 이걸 보면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절된 지원 체계예요. 교육부 인재 양성, 과기부는 원천 기술 개발, 산업부는 산업 육성, 중기부는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원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분절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해결 방안 내지는 중앙정부 해결 대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대학들은요. 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82%예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잠깐 장표는 없지만 독일의 프라운호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같은 경우는요. 7대3 비율을 유지합니다. 70%는 무조건 민간 수탁을 하게끔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30%만 정부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7억을 민간 수탁을 한 연구소에게는 3억을 주는 거고요. 70억을 민간 수탁을 한 기업에게는 연구소에게는 30억을 주는 형태인 거죠. 그런 식으로 7대3 비율을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재 지금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미흡해요. 대부분 협력 지원 사업들은 일몰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예타 추진 이런 것으로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결여된다. 마지막으로 R&D 예산이 축소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과 함께하려는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역 기업들 다 마찬가지죠. 일례로 작년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읽지는 않아서 기억 못하실 수 있어요. 산학연 콜라보 R&D라는 중기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선정되기 위해서 과제 경쟁률이 무려 30대 1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30대 1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죠. R&D 예산이 축소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째, 세종시는 대학 수가 많이 부족하죠. 대학 수가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공동 캠퍼스를 개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기업 수도 좀 많이 부족해요. 대학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학과 기업 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력이 미흡하다. 뭐 전체적인 경쟁력이 미흡하다라기보다는 보면 여러 가지 대형 국책과제들을 선정하는 대학이 없다거나 또는 중기부 선정과제 선정률이 협력과제 선정률이 좀 낮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 예산이 부족해요. 지금 중기부 레전드 50+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3년간 약 30억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세종시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아까 뭐 교육부 라이즈 사업은 참여율이 되게 낮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상호 협업이 미흡합니다. 대학 간 또는 지역의 우수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프라들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종시의 지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미흡하고요. 여러 가지로 인력 양성 과정도 미흡하고요. 여기 이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아까 앞단에 나온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쟁력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대학이나 산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력과제 발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 이건 뭐 산학연 협력을 할 때 항상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협력과제 발굴을 하는 것이 거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시작점인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참여 교수님들,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름아름 인맥을 통해서 또는 아는 뭐 우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매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 기능도 미흡하고요. 참여 교수님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산학연 협력을 1, 2위 하는 대학이 있어요. 예,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요. 예, 이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에 대해서 1, 2위 하는 대학에서는요. 어떤 인센티브를 교수님들한테 주냐 하면요. 이런 인센티브를 줍니다. 산학연 협력 사업을 한 건 책임으로 수주를 해서 수행을 하시게 되면 SCI 논문 한 편과 동일한 평가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파격적이죠. 예, 그런 대학은 1, 2위를 한다는 거죠. 또 이 중개 기능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연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연계 방식입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굉장히 거긴 연계를 잘하는 대학인데요. 그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냐면요. 물론 니즈와 시즈를 분석해서 연계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공동 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잖아요. 그 연구 장비를 활용할 때 A라는 기업에서 이 연구 장비를 계속 활용해요. 근데 B라는 교수님이 같은 연구 장비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두 분은 뭔가 매칭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 간에 연계를 해주는 형태로 이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 방식 다양화하고 있다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산학연 협력 참여 동기도 상이하고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다 상이합니다. 협력 부처 간 협력 체계가 미흡하고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것은 지산학연 협력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처 중심의 산학연 협력 사업들은 대부분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예, 뭐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뭐 중기부는 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부는 뭐 산업기술평가관련. 근데 지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실태는 빠르게 지나갈게요. 예,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다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거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개발과제 유형도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개량이라는 응답이 많은데 공정 개선이 없어요. 이거는 제품만 개발하고 실제로 사업화는 좀 미흡하다라고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업화하려면 공정 개선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관심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과제 선정 방식도 굉장히 중소기업 필요한 이제 과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부족한 기술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고 있고, 추진 방식은 주로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성과의 활용도 시제품 제작이나 사업화, 그리고 기술적, 상업적 성과도 기술적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상업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산학의 협력에 따른 가장 큰 성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주도의 산학의 협력 과제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요자는 이제 지산학의 협력은요, 지역,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지역 기업까지 모두가 수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뭔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요. 기술 개발 과제에 따른 기술적 성과가 상업적 성과로 연계되게 하기 위한 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넷째랑도 이어집니다. 산학연 협력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수요자 지향적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그리고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남이케 도시 디자인 센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네. 숙박 공간과 주거, 연구 공간, 그리고 쇼핑 공간, 문화 공간까지도 허브 RTP, 프론티어 RTP, 박스야드 RTP로 나누어서 서로 지원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지역 전체를 협력의 메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요, 기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추진하던 성과가 미진하니 협력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져와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인더스트리 4.0으로 성과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남이케 도시 디자인 센터는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 추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프로그램들을 기업에 브리핑을 해서 직접 테스트베드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산학연 협력을, 지산학연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호라이즌 2.0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사점은 이렇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창업사업화, 인력 양성은 일반적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 협력 체계, 우리와는 달리 지속적 협력 체계까지 지원을 하더라는 시사점을 착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학연 협력은요, 일방향이 아닙니다. 전방향 지원 체계로 가야 돼요. 전방향 지원 체계로 가야 된다. 이게 전방향으로 저변 확산부터 시작해서 협력 생태계 구축까지 전방향 지원 체계로 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첫째, 부처 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의 대응이에요. 부처 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서로 분절된 것에 칸막이식 지원 체계만 마련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생 모델을 보급해야 됩니다. 자생적으로 산학연 협력을 성공적으로 한 사례를 도출하고, 그게 세종시가 돼야 되겠죠.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민간 수탁 비율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평가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샌드박스형 협력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에 단절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어달리기식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달리기식. 그러면 정부에서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부처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A 사업 다음에 B 사업, B 사업 다음에 C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칸막이식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종시의 대응입니다.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종시의 약점들의 시작은 이 전담 조직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담 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육성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과제 기획력. 과제 기획력이 있었다면 세종시의 어떤 선정률이 낮을 리가 없죠. 그죠? 과제 기획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의 산학연 협력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규 사업 기획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신규 사업을 기획하냐면 브릿지 사업들을 기획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 부처별로 이어달리기를 한다면 A 사업에서 B 사업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 사업,
B 사업에서 C 사업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 사업, 이런 브릿지 사업들을 기획하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상호 교류를 좀 촉진해야 됩니다. 특히 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됩니다. 세종시는 강력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산업도 굉장히 시너지가 낼 수 있는 두 가지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다면 반드시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지산학연 협력 성과가 높은 시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대응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대학은요, 그냥 딱 굉장히 많은 말이 써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은 민간 수탁을 좀 강화해야 돼요. 예, 내부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의존도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민간 수탁을 강화하고요. 기업들이 원하는 일체화를 해줘야 됩니다. 지식과 산업을 일체화해주는, 시장을 일체화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에서는요, 협력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줘야 돼요. 협력 조직이 없거든요. 일반 기업에 협력 조직도 있어야 되고 협력 정책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일관된 리더십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종 테크네파크의 대응입니다. 이건 좀 빠르게 진행했으니까 이건 여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플랫폼은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작은 하나의 그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큰 인프라일 수도 있죠. 여기에는 지산학연 협력 주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요, 딱 뭘 하냐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 연계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겠죠. 큐레이션 기능도 있고요, 피드백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상호 기술 매칭 기능도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세종시의 지산학연 협력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술 프로필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이런 것도 함께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활성화를 하는, 물론 이 두 가지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 산학연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냥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아주 일반적으로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뉴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 소싱과 관련된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장을 마련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 문제나 기업 문제들을 아이디어를 소싱해서 뭐 이걸 프로젝트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역할을, 이 중개 역할을 바로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잘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넣어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시간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 시간으로 서만철 전 공주대학교 총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론에는 김재영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천시 KDI 선임연구위원님, 윤통섭 비전세미콘 대표이사님, 차주경 IT동합 편집장님,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이사장님께서 참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이 끝난 후에는 오늘 참석해 주신 포럼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장이신 서만철 총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3회 세종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해 주신 세종 테크노파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양현봉 원장님께서 그 카이스트와 또 싱가포르의 난양대를 비교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과 또 산학연 협력이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220개 국가에서 적어도 200개 이상의 나라는 대한민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합시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경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시는 이 산업체 대표부터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제 옆에 또 바로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 윤통섭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또 산업 현장에서 느끼신 이 지역 산학 협력에 관해서 한 5분 정도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기업 비전세미권 윤통섭 대표입니다. 저는 참고로 그 기능한국인 그 회장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아무튼 세종 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세종시가 모든 난제가 해결이 되려면 저는 무조건 세종시가 80만 정도는 인구가 증가돼야 된다. 이거를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기업을 하면서 사실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현장에 있는 작업자는 사실 뭐 대전에서 데리고 와도 되고 어디서 데리고 와도 되는데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종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전을 하고 나니까 도대체 이전하는 우리가 시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게 뭐 한 푼이라도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정부 예산의 한 1, 2조 정도의 그 지원을 받아서 기업들이 유치가 됐을 때 전국 지자체 중에 최고의 어떤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야 좋은 기업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가 건설을 하면서 일부 임대주택을 좀 짓기는 했는데 사실은 근로자들은 10평, 20평 이런 주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30평, 40평 때는 사실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세종시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적게 설계가 됐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외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농막 10평짜리가 실제 지금 구입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구입합니다. 그런 거라도 우리가 보급을 해서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어야 그 근로자가 일을 끝나고 세종시에 와서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런데 저희 회사 직원이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세종에서 회식을 했지만 지금은 회식하고 나서 집에 가는 문제 때문에 70%가 대전에 가서 회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가 많이 그럴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8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희들도 사람이 많아야 좋은 그런 어떤 연구원들이라든가 그런 설계자라든가 그런 인구들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 80만이다. 그러면 80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과 세종시와 모든 관계기관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돈을 끌고 올 것이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시간 안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업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고 계시는 산업연구 KDI의 우천식 산업연구위원님 좀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지금 KDI는 현직은 아니고 지금은 초빙으로 있습니다. 제가 반갑고요. 저 재작년에 9월달에 이제 1차 세종미래 경제 포럼 하실 때 이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이제 시적절한 또 이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산업이나 기업 레벨이나 국가 레벨에서 다 어렵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뭐 더 체감지도 높아졌고 트럼프 2.0이라고 하는 뭐 당시는 그 페드 금리 폭격이었죠.
근데 지금 금리 폭격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무역 전쟁 거의 수준까지 가서 그다음에 예측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시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윤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종은 전체 17개 광역 중에서 하나지만은 행정수도, 미래전략수도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초광역에서 4개, 충북까지 해가지고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그 세종이라는 것은 17분의 1이라는 광역시 중에 하나로서의 일반적 그런 성격. 두 번째는 충청권의 4개 중에서의 하나.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하나로서 성격이 미래전략수도가 있다. 그래서 뭐 그건 아실 텐데 지금은 세종으로 KDI도 2013년도에 옮겨온 지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일 먼저 왔는데 그때에 비해 가지고 세종이라는 것은 그냥 17분의 1 정도 하나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략 행정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의 지위는 희석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해서 다른 지역 어디 못지않게 더 지역 내에서의 그런 위기의식이 좀 높고 그런 것 같다. 근데 어떤 자구 능력이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세종은 다른 데랑 달리 현재 그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그 중앙정부에서 국책과제로서 세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국책성이라는 것이 다시 환기되지 않으면은 세종이라는 것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도 저 인구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지금은 70만을 목표로 또 80만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달성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당위적으로서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수도로서 누려야 될 지위 그 트레젝토리는 있다 하더라도 좀 갈 수 있겠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오늘 지역 산학협력 문제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역 부분은 오늘 그 양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이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4 지역 특화 산업 그다음에 9 4+9 그래서 지역 RIS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는 이게 소화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든 지역이든 허리존탈이든 버티컬이든 제도가 좀 성숙하면은 성과가 좀 본격으로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이라는 것은 뭔가 그냥 그 답보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 문제가 오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얘기를 맨날 해봤자 똑같은 얘기 반복할 것이다. 아까 세종은 세종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지금 수도권만 뭐 괜찮다고 그랬지만 수도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있지 않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하고서 지금 성장률이 1% 정도 내려가듯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그 아까 기획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세종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전체를 하면서 기획 기능 부분이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아까 17분의 1 플러스 하나 국가의 미래 전략 수도로서의 기획 기능이 특히 강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담당할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았다. 그래서 세종시가 당연히 1차적인 기획 기능의 헤드쿼터가 될 텐데 여러 가지 그 제약상 그걸 하기가 좀 어려웠고 특히 이제 거시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기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싶고 앞으로 돌파구가 생긴다면은 지금 뭐 테크노파크도 좀 생겼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 혁신 주체들이 이제 정비가 되고 있지만은 이제 올해 7월 달인가요? 그래서 세종연구원이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보면은 그 71년도에 KDI를 만들었을 때처럼 지역의 싱크탱크의 하나의 헤드를 만드는 건데 그런 데서 굉장히 세종한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지금 테크노파크나 여러 가지 지역 혁신 기관들이 있지만은 이 전체를 하나의 선도해서 국가 차원에서 세종의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우군을 확보하고 우군을 세종에서 혼자서 할 수가 없고 필요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단 발전의 이런 부분도 다시 환기해서 12년 이미 지난 상태에서 세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세종이라는 미래가 없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느냐 하는 애초의 문제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지적인 기타 그 혁신 자원들을 갖다 직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그때 세종 연구가 생겼을 때 이런 기획 기능부터 세종이 왜 중요하고 세종이 어떻게 하게 되면은 당초에 행정 수도로서 통합형 완전형으로서 다시 한번 탄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대학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천식 위원님께서 국책성을 또 강조해 주셨고 새로 발족하는 세종연구원에서 이 지산학연 협력 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대학 문제가 이제 많이 걸려 있는데 세종 공동 캠퍼스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또 이전에는 교육부에서 아주 중요 직책에 계시던 우리 한석수 이사장님 좋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세종 공동 캠퍼스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뒤에 특히 앉아 계신 분들은 지난 9월에 발족했는데요. 거기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석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지산학연 뭐 양정모 뭐 회장님이신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옛날에 올림픽 할 때 레슬링 금메달 처음으로 따셨는데 그분 오셨나 했는데 우리가 진짜 지산학연 어려운데 세종에서 아까 글로컬 대학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아직 올해 10개 대학을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 협력을 해서 옛날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 땄듯이 아까 막 상당히 서운해 하시던데 우리 세종에 있는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종 공동 캠퍼스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시장님 그 인사 말씀 중에 서울대를 이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서울대 대학원 일부가 세종 공동 캠퍼스에 이전해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있으니까 공무원들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해서 지금 서울대 정책대학원 협동과정으로 해가지고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말 수도권에 워낙 인구가 집중되고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대 이전 필요성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공동 캠퍼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그런 대학을 우리가 좀 운영을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그 세종에서 또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신데 세종 공동 캠퍼스에 지금 이제 충남대 의대가 요즘에 의정 갈등 때문에 원래 작년 9월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 9월부터는 들어옵니다. 세종에 이제 충남대 의대, 그다음에 충북대 수의대가 들어와 있고요. 한밭대 인공지능학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이스 사업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바이오 헬스 뭐 메디컬 구축 이런 사업들 이런 거에 하면서 저희 공캠하고 업무 협약도 맺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저희 세종 공동 캠퍼스에 바이오 지원 센터를 그래서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남대 의대도 들어오고 충북대 수의대도 들어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왜냐면 동물 실험하는 거예요.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메디컬 헬스케어 뭐 이런 그런 사업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사업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것이 참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라이스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역점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산 확연할 때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저는 물론 산도 있지만 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뭐 설명하셨지만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하고 홍익대학교, 그다음에 영상대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아까 분석하시는 그 자료에도 세 개 대학만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대외적으로도 지명도 있는 그런 대학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갖추고 이 중부권 아까 참 뭐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80만, 50만, 70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그런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계 인구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뭐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그러니까 물처럼 흐르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 와서 꼭 자리 잡고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 뭐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저 관계 세종에 와서 좀 머물다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관계 지향형 그런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종 공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부권 대학 벨트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 지산학연에서 학에 그러니까 기반이 우선 확충이 돼야 되는 거죠. 기반이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종 공캠이 앞으로 글로컬 사업도 지금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가 이번에 상당히 좋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또 공캠을 좀 플랫폼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김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세종시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이제 국고와 지방비하고 1대1로 봤는데 제가 이제 뭐 위원님들 계시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경에 담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종 공동 캠퍼스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에서 좀 이번에 추경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지난번에 삭감됐던 그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이오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지산학연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귀한 시간이고 제가 이따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니까 잘 해서 글로컬 대학 선정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언론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IT 동아일보 IT 편집장으로 계신 차주경 편집장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IT동아 차주경 편집장이고요. IT동아는 동아일보에서 정보통신 그리고 스타트업과 시청업 정책 다루고 있는 전문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는 먼저 한번 드리고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업이 기자다 보니까 여러 부문의 관계자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주로 기사로 옮기는 일을 주로 해왔어요. 그 와중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주목하고 있었던 게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을 이끌어온 기초 역사 깊은 기업들이 많고 이번에 행정수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도 받고 그런 면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과정에서 인프라도 굉장히 넓어졌고 저는 사실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젊은 인구들의 유입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지산학연의 문제를 좀 다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었던 게 오늘 나왔던 문제들은 사실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에 다른 지자체의 지산학연 다루는 세미나에서도 꾸준히 제기가 됐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지산학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전역에 클러스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성과가 난 점은 저도 인정을 해요.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활동을 벌인 클러스터도 있는데 애초에 클러스터의 구축 요건 그리고 구축한 목적에 따른 만큼 그러니까 해외 유명한 클러스터 뭐 실리콘밸리처럼 유명한 클러스터 수준의 성과를 낸 곳은 사실 아직 없었다고 봐요. 근데 클러스터 담당자분들 제가 만나면은 항상 같은 문제로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 지산학연의 협력 체계가 좀 많이 느슨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에 너무 과도하게 뭐 의존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문제로 딱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다녔던 클러스터나 이런 지사학연 단체 중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것들은 일단 컨트롤 타워,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로 얘기를 들자면 단장이 되겠죠. 이 단장이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드라이브로 걸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물론 성공도 있지만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행착오마저도 그 클러스터나 지산학연의 체질을 개선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장이나 이런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 클러스터는 굉장히 큰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뭐 모종의 이유로 단장도 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해서 그 단장이 없으면은 성장 동력이 침체되거나 정체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클러스터 이외에 제가 CVC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지산학연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성과가 좋은 취창업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CVC 같은 경우에도 몇몇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도를 하고 있죠.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도 대기업의 기반 인프라와 스타트업, 뭐 새로운 그 취창업 기업들의 이제 기술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서 서로 동반 성장을 이끈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 역시 주도하는 곳에서 중재를 잘 못해주면은 서로 오히려 상승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단점만 부각한 채로 끝나버리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반면 컨트롤 타워가 주도를 해서 대기업한테는 이런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기업,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한테는 이런 수요를 주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CVC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많이 나는 걸 굉장히 많이 제가 체감을 하고 본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장 혹은 책임자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량 그리고 지속성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언론계에 있으면서 이제 정부 주요 기관 취재도 오래 했었는데 제가 6년 전인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취재하면서 이제 세종시에 잠깐 내려왔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또 하나 느꼈던 게 컨트롤 타워의 부재만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속성의 부재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나 그 컨트롤 타워 수장이 바뀌면은 혹은 정권이 바뀌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았던 사업들이 표류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전에 그걸 제가 기사로 몇 번 지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조건 이렇게 뭐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된다, 언론이 비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사실 그분들도 굉장히 다 안에 사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지속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취창업 정책이나 지사학연 현력 실태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문제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고도화를 하면서 단점을 해결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 체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성이 결여가 된다면 좀 성과를 내기 전에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 표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좌초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속성이라는 문제도 컨트롤 타워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주축이 되고 구심점이 돼서 진행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라고 봐요. 정부는 이런 지산학연 포함한 이런 컨트롤 타워가 활동할 토대와 지원 정책을 잘 만들고 컨트롤 타워는 이게 저는 정부 부처보다는 그 지방에 있는 유망한 기관이 맡아서 좀 영속성이나 지속성을 갖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지금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저는 언론계 담당자로서 좀 책임감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언론이 지금까지 이런 지방에서 좋은 행사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대학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눈부신 성과를 거뒀는데 언론이 이런 사업과 성과를 알리는데 많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도 마련했었고 정부나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기업이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거둔 성과를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또 한편으로는 산업계의 젊은 피, 이렇게 수혈이 돼야 될 젊은 피들은 이런 시도나 성장의 기회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언론계 담당자로서의 좀 책임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구나, 이런 성장 정책을 만드는구나라는 걸 보통 대부분 언론사 뉴스나 아니면 뉴미디어를 통해서 얻는데 뭐 저희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학연의 중심인 대학들이 그러니까 대학 관계자분들이나 대학생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언론계의 관계자로서는 힘을 실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들이 좀 자신들이 거둔 성과, 저는 이 지산학연의 중심이 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들이 인재 육성을 담당을 하실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무엇보다 젊은 피가 될 그 젊은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그다음에 수많은 정부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는 대학이 주도해서 이런 클러스터나 지산학연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중심인 대학들이 좀 성과를 많이 자랑하고 우리가 이런 젊은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과를 냈다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유관기관들도 이런 성과를 많이 알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속성과 영속성 그리고 컨트롤 타워 하에서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은 조금씩 더디지만은 확실하게 저는 성과가 날 거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에서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영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종합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세종시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입니다. 한번 제가 이번에 이제 세종 미래 경제 포럼에 이제 2번째 참석인데요. 참석할 때마다 항상 이제 배워가는 게 있다 보니까 항상 좀 보람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이 분야에 대한 뭐 전문가도 아니고 단 이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현재 그 인구 감소 그리고 뭐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서 이제 뭐 지방 소멸 위기 이에 따라서 이제 지방 정부 간의 어떤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세종시의 전략은 무엇인가? 또 세종시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또 파악하고자 할 때 여기서 지사학연의 어떤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양정모 본부장님이 이제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이 과연 우리 세종시의 지역 주력 산업은 과연 무엇인가? 아까 앞서 이제 3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그게 우리 세종시의 주력 사업이 맞을까? 항상 이런 게 이제 의문점으로 들고 있고 물론 이제 관계자분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는 가지만 그게 아직도 이제 제 마음속에는 맞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항상 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 지사학연의 어떤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 거점 기관의 세종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종 테크노파크와 같은 어떤 지역 거점 기관의 그 역할이 무엇보다 좀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사학연의 협력의 허브 역할을 좀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협력 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을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 중심의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지역의 주도적인 참여와 창의성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의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 내에는 이제 국책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그리고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 육성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여 지사학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세종 우리 테크노파크의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 전단 조직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기술 발전 트렌드와 현장 소유를 반영한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는 지산학연 협력의 자생적인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 및 확산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는 우수한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고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주체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자체 그리고 뭐 기업 그리고 대학 또 연구기관들의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마련이나 뭐 필요하다면 뭐 조례 발의라든지 그리고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논의하고 토론해가면서 검토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담 조직이 강화돼야 되고 또 특히 세종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아마 양현봉 원장님께서 큰 힘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 수고해 주신 토론자님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